안녕하세요. 약과 함께 사는 사람들의 별난 궁시렁 제 37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와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저 오늘 사회를 맡게 된 기도원 신영근이고요. 오늘의 주제는 최근 그 더불어민주당의 기동민 의원이 대표 발의된 그 약사법, 뭐 보통 원내약과 금지약 법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, 뭐 병의원 약국, 뭐 담합 범죄 법안 이렇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기운센송님, 스머프님, 반도님 이렇게 오셨는데요. 특별히 또 안부 하실 거 있으시면 날이 더워서요. 마스크 쓰고 있기가 너무 힘들어요. 그것도 기운센송님은 어떻게 비말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시나요? 비말 마스크 전 자주 잘 애용하고 있어요. 어떻게 좀 약국으로 받으셨나 봐요? 간간히 조금씩 들어와서 근데 그거 너무 조금밖에 안 들어오더라고요. 사람들 많이 찾는데 다음 주나 되면 좀 많이 들어올려나? 그 지난번에 우리가 그 공적 마스크하고 코로나 관련 얘기했는데 그때 비말 마스크 관련된 데서는 얘기는 안 했네요. 그 비말 마스크 관련돼서는 이 수량이 작은데 오히려 지금 이제 비말 마스크 줄서기 언론하고 이쪽에서 다 공급될 수 있는 것처럼 너무 앞서 나갔죠. 앞서 나가서 사실은 그 비말 마스크가 과연 한시적이 될지 아니면 계속 공급이 될지 좀 그 애매한 부분 속에서 너무 이 부분들을 좀 문제된 것 같아요. 차라리 이렇게 비말 마스크를 그냥 하실 거면은 그냥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일회용 마스크를 좀 테스트를 해가지고 쓰게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자꾸 저는 드는데, 그러면은 공산품이든 어쨌든 이거 좀 다 테스트해가지고 해보니까 써도 별 무리 없다라고 하면은 이 비말 마스크를 찾는 또 이런 전쟁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런 분들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의 네.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주제는 6월 19일 날 그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대표 발의된 법안을 얘기하는데요. 요거는 이제 제가 좀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은 2019년도에도 그 제20대 국회 마지막 해도 발의가 했었어요. 그러니까 대략적인 내용은 현재 약사법에 우리가 뭐 잘 알다시피 그 뭐 담합 금지 때문에 그 병원 내에 병원이나 병의원 내 건물이나 이런 데 원내에 그 약국이 만들어질 수 없잖아요. 그리고 또 하나는 병원이 있는데 그걸 일부를 분할하거나 거기를 뭐 개조하거나 이래 가지고 그 거기에 또 약국을 넣을 수 없게 만들었고, 그다음에 같은 건물에 있을 경우에 이렇게 약국과 병원이 이렇게 전용 통로가 있을 경우에는 약국 개설이 안 된다. 뭐 이런 게 현행법이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이 좀 세부적인 기준이 지금 없어서 사실은 아마 잘 알겠지만은 각 구마다 보건소고의 그 담당자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법 해석을 조금 다르게 해서 어떤 데는 비슷한 조건인데도 어떤 데는 허가가 나고 어떤 데는 허가가 안 나고 이런 식의 엄청난 거예요. 당사자한테는. 이런 게 돈이 얼마가 걸리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. 그걸로 소송이 가죠. 근데 엄청 그게 많고. 구마다 다른 건 아니고 서울시는 거의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그래요? 왜냐하면 여러 차례 그게 개정이 돼갖고 그게 그 서울시 자체 내에서 이게 그 통일되어져 있는 기준이 있긴 하죠. 그래서 그게 최대한 그 공무원들의 자의적 판단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. 이게 너무 이해관계가 걸려져 있는 거니까 이게 사실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서 그거는 구라기보다는 서울시 자체 내에서는 근데 1년 전과 2년 전은 또 그게 달라요. 계속 개정이 돼요. 그러니까 계속 개정이 되는데 문제는 몇 년 전에 문제가 없다고 허가 난 약국인데 지금 그게 안 된다고 하는 그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. 왜냐하면 재판이 걸려서 네. 판결이 달라지니까. 왜냐하면 이게 행정명령만 갖고는 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. 다 대부분 소송 가니까. 뭐 계속 오늘도 얘기 나오겠지만 이거 핵심이 재산권 문제 아니겠어요? 그렇죠. 그러니까 뭐 자기 재산에 침해를 당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소송을 하게 돼서 그 소송 결과에 따라서 내용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개정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아예 그 약사법에 그 개정을 했어요. 그러니까 이 안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담고자 한다라고 해서 나왔는데, 지금이 나왔던 법률에 있어서 그 전용 통로뿐만 아니라 그 의료기관 내에 그 설치하는 부분 그 개설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안 될 부고, 그 다음에 의료기관의 어떤 부지 일부를 분할 변경 개소하는 부분들도 안 되지만은 그 이제 단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뭐
해당 의료기관의 특수관계자 아닌 자가 소유한 경우에는 허용한다. 너무 어렵게 말씀하시는 어. 것 같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네. 그러니까 의료기관 개설자가 음. 약국까지 개설을 해가지고 이득을 취하지 않게끔 하도록 이 법안이 지금 핵심. 만들어진 거예요. 네, 그러니까 그게 네. 구체 내용이 그 의료기관 개설자의 소유 시설 병원 그 소유 시설 안에 약국을 개설을 하는 거를 금지하는 내용이기는 한데 내용이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예전 같은 근데 약국 그 병원 같은 경우에는 대형 병원이 있고 그 동네 그 병원들이 1차 같은 경우에 있잖아요. 근데 병원의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자와 같을 경우에 그렇죠? 병원장의 건물일 경우에 그 안에 이제 약국이 어떻게 되는 거죠? 약국을 개설 못한다는 건가? 그죠. 약국 개설 못하고. 그건 역도 마찬가지죠. 거꾸로 돼도 마찬가지. 그리고 이제 보니까 그 인접한 곳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약간 인접한 것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건물에 그 주인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. 주인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3층에는 병원이 있고 1층에는 있는데 그 약국이 있는 자리가 그 소유주가 예를 들어서 병의원과 관련 뭐 특수 관계자거나 본인이거나 이럴 경우에는 가족이거나 뭐 이렇게 특수 관계일 경우에는 개설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. 만약 근데 옆 건물에도 마찬가지고, 그러니까 물론 인접이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해석할 거냐라는 부분들이 약간 남긴 하지만 어쨌든 그게 약간 남는 게 아니라요. 사실은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가장 기본적으로는 의약분업이라고 하는 게 기관분업이었고 기관분업이라고 하는 거는 병의원과 약국을 소유의 분리를 전제로 해갖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소유가 분리를 했을 때 그게 상호 견제 시스템을 가질 수가 있고 그 상호 견제 시스템을 가져야지만이 그 더블 체킹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국민 건강이 좀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갖고 네, 그렇죠. 한 거잖아요. 그죠? 물론 그것만 갖고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많이 느끼는 거죠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 여러 가지 편법을 통해서 그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으니까 그건 대표적인 것들이 그 건물의 소유를 분류해놔도 예를 들어서 상품명 처방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거를 상당 부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서로 간에 담합된 이익을 통해서 그러니까 담합의 이익이라고 하는 걸 없애서 서로 평등하게 견제를 하게끔 만들어 놓는 것들을 이게 우회를 해갈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기도님 말씀하신 그런 것들에 대한 세세한 그 규정이 그게 가능할런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규정이 있음으로 인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는 소지를 좀 확률적으로 줄이는 그런 거겠죠, 그렇죠? 네.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2019년도에도 나왔을 때도 사실 이제 약사회사 쪽에서는 이게 의약분업이 원래 취지와 맞는 법안이기 때문에 찬성한다라고 했었고 이제 의협이나 뭐 기재부 이쪽에서는 이게 인접된 그 건물까지 소위 말해서 재산권에 관련된 부분들인데 이걸 너무 침해한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반대를 해가지고 어쨌든 이 부분들이 그 보건복지위에서 결국 넘지 못하고 폐기가 됐다가 이번에 다시 또 6월 19일 날 재발의를 한 상태거든요. 그래서 어쨌거나 금년도에는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논의가 될 건데 아마 치열하게 아마 이 부분들에 대한 뭐 로비나 아니면은 관련된 이제 다툼 아니면 이제 심지어 뭐 토론회가 열릴지 모르겠어요. 어쨌든 이 부분들이 이제 뒤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이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그 다음에 과연 이제 우리가 볼 때 이 법안에 있어서 뭐 한계나 아니면은 좀 더 보완되어야 될 거 있는지 요거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 이 부분들이 일단 어쨌든 통과가 돼야 되는 게 의약분업 정신을 말하면은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물론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죠. 사실은 건물주가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가 잘 알겠지만은 그 어떤 브로커가 있고 그다음에 병의원이 있고 다른 사람이 있어도 집주인과 협상을 해서 브로커와 그다음에 의원을 입점시키고 그다음에 약국에게 그 너가 약국에 들어오려면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권리금을 그러니까 집주인에게 권리금을 주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이 사실 우리가 비일비재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걸로 이 법안 가지고 그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, 사실은. 그렇죠. 그러니까. 그 약사한테 받은 권리금으로 집주인도 받고 그 의사도 갖고 브로커도 갖고 그러니까 거기 핵심이 그 재산권이거든요. 재산권 얘기하니까 최근에 들어서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부동산 부분의 문제예요. 그 청와대 다주택자들 사실은 만약에
그 재산권 얘기가 되면 그 논리로 따지면 청와대에 그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소위 말 청와대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 마찬가지죠. 그 사람들이 자기 돈 갖고 자기가 어쨌든 간에 그게 뭐 그 산 거로 놓고 보면 자기 돈 갖고 산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게 뭐 불법을 통해 산 건 아닐 테니까. 네? 그런데 그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과연 사람들이 그거를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? 그건 재산권이라고 하는 부분의 문제를 뛰어넘어가는 부분들이거든요. 그게 사회적으로 공동으로 사용돼야 될 그 공통재니까. 근데 이런 부분을 저희는 약사니까 이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저희한테 거의 상식이잖아요. 이게 약사한테 받은 권리금이 어떠한 경로로 이러한 암암리에 병원한테 가고 뭐 여기저기 뭐 부동산 업자부터 해가지고 나눠져 가고 있는가가 거의 상식처럼 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기동민 법안이 이걸 다 막을 수는 없어요. 막을 수는 없긴 하지만 이런 걸 최소한으로 막을 수 있는 장치 정도는 그런 방안은 고민은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. 이 의약분업이라는 전에는 이런 일이 있지가 않았었잖아요. 근데 의약분업 후에 어쨌든 병원과 약국 같은 경우에는 병원과 인접해야지만 그게 어쨌든 처방 수입 확보에 있어서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측약국이나 이런 것도 그 이후에 생긴 거고요. 근데 너무 심한 게 이 소송 이런 게 소송 시비가 정말 주변에서 예전에는 이 정도로 심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약국 개설 관련 시비가 너무 심해요. 그래서 옆에 약국 새로 들어오면은 뭐 같이 소송하고 이게 그 약사 약국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사실 굉장히 이게 국가적으로도 큰 낭비 아닌가요? 그러니까 이게 저번 회에도 저희들이 얘기했던 마스크 문제와 같이 이게 민간 자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 민간 자원이니까 그 민간 자원으로서의 그 재산권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가장 크게 부각되어지는 거긴 하지만 저번에 마스크도 얘기를 했지만 민간 자원이지만 공적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적 기능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계속해서 부과할 건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.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공공의료기관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 공공의료기관들이 공적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것도 있어야 되는 게 한 축이고 또 한 축으로는 민간기관이라 하더라도 그 민간기관이 건강과 관련되어지는 그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능들을 어떻게 하면은 계속적으로 부과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. 그럴 때 그런 기능을 부과를 하려고 그럴 때 그 지금처럼 재산권 부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타치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는 거 보면 이건 사실은 굉장히 큰 그 사회적 손실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되어지는 사실 거죠. 우리 같이 사실 보건의료계에서 검사와 같은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게 의사의 처방권이잖아요. 뭐 이거는 뭐 동일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전지전능한 의사가 내린 처방이 아무런 오류가 없다고 누가 장담을 하겠으며 환자가 의사와의 그 진료를 받을 상황에서 전달하지 못했던 내용이 약사와 조제의 투약 과정에서 알려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약사는 알게 된 사실을 의사한테 전달을 해서 그 처방 내역에 변경이나 수정을 가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는 게 당연한데 의약분업이 20년이 됐지만 우리처럼 의학사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나라도 참 드문 나라인 것 같긴 하거든요. 담합을 하면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요. 그치. 막 나 살 빼는 약, 살 빼는 약을 막 의사 가족들을 막 다 갖다 주고 막 이래. 그러면 안 그러니까 되잖아요. 이게 지금 큰 문제라는 거죠. 이렇게 되어졌을 때 그 재산권을 지켜주면서 건강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.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칠 그렇죠. 수밖에 없는 게 그게- 아니 이게 지금 나랑 다음 달에 재계약을 할 시점이 됐단 말이야. 근데 지금 의사한테 이게 참 거역을 하기가 근데 물론 업무와 그거는 구분을 해야죠. 해야 되긴 하겠지만 그게 완벽하게 그게 될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요. 이거는 상식적으로도 누구나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. 이건 재산권 이상의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의료 자원은 평상시에는 어쨌든 간에 그 민간 자원이 민간 의원과 약국이 국민 건강 기능에 반하는 뭐 역할을 하지 않는다 그런다면 그거는 어쨌든
재산권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 침해를 최소화해야 되겠죠. 사실은. 하지만 건강 이런 의원과 약국은 저는 재산권과 함께 민간기관에 있어서 이 건강권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증진시켜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같이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죠. 네, 그렇기 때문에 재산권만을 중심으로 사고를 해서는 그건 곤란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. 그렇죠? 왜냐하면 의사나 약사들이 갖고 있는 정보와 그 환자들이 갖고 있는 정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너무 비대칭적이잖아요. 그러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또는 좀 나쁜 말로 하면 이용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? 그러니까 그런 기능을 어떻게 하면은 이 제도적인 수단을 갖고 계속 규제를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문제인 것 같아요. 그렇게 이제 정부 관계자들이나 예를 들면 이제 국회라든가 언론 실제로 이쪽 관련된 사람들이 실제로는 이제 시각이 저희가 보기에는 되게 좀 편협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게 실제로 들거든요. 이게 문제가 있고 안 좋은 점이라든가 폐해라든가 이렇게 지금까지 많이 있었으니까 굉장히 소모적인 소송전도 많이 갖고 그런 거를 분석을 해서 이게 실제로는 어느 정도 되는 게 실제로는 합리적인 예를 들어 이것도 이제 규제라고 볼 수 있죠. 한쪽에서는 규제라고 생각하고 한쪽에서는 이걸 재산권 침해라고 바라보는 이런 시각 자체가 나름대로 뭐 그런 뭐 언론 일부의 뭐 관료 일부 뭐 국회의원이라든가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하고 어느 정도 이게 딱 되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는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이걸 깨트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계속 왔던 거고 법안이 시도되다가 다시 말고 다시 또 시도가 되는데도 이걸 가지고 이렇게 좀 이제 예를 들면 어느 정도의 그런 뭐 논의라든가 예를 들면 이런 뭐 지금까지 사태 파악도 실제로 잘 안 되고 있는 거고 소송이 얼마나 진행이 되고 이런 거 되게 소모적인 게 사태라고 할 것도 없이 사실 약국 알아보는 그런 거의 주요 사이트들이 다 알려져 있잖아요. 그런 사이트들의 글들 올라와 있는 글들만 몇 개 읽어보고 전화 몇 통만 돌려봐도 이게 약국 개국을 하는데 어떠한 시스템으로 영향을 이게 미치는 돌아가고 있는지 그냥 알 수 있는 거거든요. 이건 거의 상식이에요. 불법이 상식화가 돼버린 지금 이 상황인데 이런 거를 방치한다는 거는 너무 무책임한 거죠. 그래서 이렇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분업을 통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라고 만들어진 의약분업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이런 건 종속이잖아요. 이런 거를 정치인이나 언론인 이런 관료들이 분석을 하거나 이런 걸 전혀 하지 않는다는 문제죠, 그냥.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올해가 의약분업이 20주년이 그렇죠. 되는 되죠.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그 코로나 사태가 없었으면 의약분업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평가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할 텐데 이게 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을런지 잘 모르겠어요. 왜냐하면 의약분업이라고 하는 제도 속에서 이 부분들이 항상 얘기가 됐던 부분이거든요. 담합이라고 하는 부분들이. 그렇죠? 그렇죠. 담합이기보단 종속개국이 더 가까운 부분인 것 같아요. 담합이라는 용어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종속이라는 용어가 더 지금 상황에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. 왜냐하면 근데 그게 그런 거는 있잖아요. 뭐냐면 물론 뭐 이제 그걸 어떻게 느끼냐에 따라 다르지만 그 담합은 찾기 힘들어. 앞에 그 대형 종합병원 앞에 있는 대형 약국들은 그 상급 병원의 처방을 받을 때는 사실은 거기에 약이 없으면 그 많은 부분들이 수정을 해갖고 그냥 팩스를 보내거나 해서 그 수정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. 네. 그렇죠.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이렇게 혼합되어져 물론 뭐 주로 우리가 처방을 어디서 받느냐라고 하는 거를 놓고 생각을 하면 이제 그 얘기가 송쌤 얘기가 이제 그런 감정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그 종속이라고 하는 얘기보다는 담합이라는 얘기가 좀 더 좀 제가 최근 몇 년간 약국을 보러 다녀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들은 뭐 더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해요. 근데 지금 그 기동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 이외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건 굉장히 시작인 거거든요. 이걸 지금 말씀드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아주 정말 기본적인 부분의 내용이라고도 볼 수밖에 없고 이거보다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그 삼가 임대차 보호법. 이게 굉장히 강하게 약국 개국 시장에는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보여지거든요. 근데 그게 없었을 때와 그 보호법이 새로 이제 개정이 돼가지고 시행이 됐을
경우에 그 이제 굉장히 많이 달라지더라고요. 뭐 이제 무조건 건물주가 나가라고 해서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 매월 보증금이나 이런 월세나 이런 걸 올릴 수 있는 한도도 정해져 있는 거고 그러면은 어쨌든 그 안에서 영업을 하는 약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그 외부의 어떤 압력이나 이런 거에 그 굴하지 않고 좀 독립적으로 업무를 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기는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약국에 포함이 안 된다는 거예요. 이게 적용 대상을 기준으로 보는 게 환산 보증금을 기준으로 이제 이거를 적용 대상을 판단을 하는데 그 환산 보증금을 계산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게 뭐 서울부터 다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.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자영업자들의 그런 보증금 월세 현황들을 봤을 때 약국은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거든요. 그러니까 약국들이 이 안에 속하지 않는 약국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되죠.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이제 재계약 시점이나 월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불안을 갖고 경영을 해야 되는 입 상황인 거고 그런 재계약 시점이 됐을 경우에 주변에 이제 뭐 그런 브로커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. 병원부터 해가지고 건물주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주변의 압력들이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약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런 환산보증금 기준 이상의 그런 자영업자들한테도 이 제도 자체는 저는 폐지가 되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. 왜 그 보증금 월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기준 한도 이상의 업장들은 그러한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안 되고 그 이하만 적용이 되냐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.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환산보증금 제도의 기준 이거를 좀 폐지를 하는 것도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네네. 여러 가지 뭐 있을 것 같아. 그 얘기도 뭐 될 것 같고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의약분업 뭐 10주년 그다음에 뭐 얘기 나올 때만 했던 그 이 상품명 처방에 대한 네. 부분들 계속 있잖아요.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일정 부분 해결되지 않으면은 이 부분들이 사실 그 여러 형태로 다시 뭐 재발하거나 다른 형태로 계속적으로 나타날 거다라고 말씀을 또 한 부분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성분명 처방일 저희 의약분업 20년 내내 약사 측들은 많이 마련해왔지만 사실상 거의 의료기관과 가까이 인접한 약국 같은 경우에 이 의사 선생님이 A 제약회사의 약을 썼을 경우에 동일 성분 동일 함량의 B 제약회사의 약을 환자한테 줄 수가 없어요. 의사 선생님이 A 제약회사의 약을 쓰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무언의 압력이거든요. 예. 대체 주제하면 되죠. 대체 조제를 하면 되지만 한 번 할 때마다 왜 했냐고 전화가 오고. 아, 정말 그래요? 쌤 약국 안 하세요? 아 저희 상급 종합병원 쪽에 상관없는 일이어서. 실질적으로 대체를 할 수가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대체 의약품 그 대체 처방 대체라는 게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또 약국만 상황이 있습니다. 저는 그냥 전화해가지고 이 약으로 바꾸겠습니다. 그냥 바꾸고 그냥 하거든요. 뭐 어차피 뭐 환자 동의 받고 팩스만 보내도 되잖아요. 물론 환자들한테 동의도 받고 그냥 팩스를 보내면 전화가 온다니까. 왜 저번에 이거 쓴다고 했는데 이걸로 써냐고. 아 정말요? 네. 그건 거의 뭐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요. A 회사에서 B 회사로 바꾼다고 하셔가지고 그거는 폐기를 하고 B 회사 것만 있는데요. 그러면 A랑 B랑 다 쓴다는 거예요. 아니 동일 성분 동일 함량의 약을 5가지 3가지를 쓴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. 말이 안 되죠.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. 그리고 환자들은 약이 바뀐 줄 알아요. 근데 안 받겠다고 말을 해도 환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수긍을 할 수가 없어. 아 그럼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심각하게. 아 근데 또 이제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거는 뭐 여담이지만 의원 쪽에서도 A 제약회사만 100% 쓰면은 그쪽에서 리베이트를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의심을 받아. 해가지고 그거를 그 의심을 안 받게 해서 똑같은 성분을 가지고 A 약, B 약, C 약을 뭐 45대 35대 30 이런 식으로 컴퓨터에 시스템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.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게 이제 사회적으로 하여튼 뭐 특히 이제 언론이라든가 이런데 실제로 이런 거 자체가 이렇게 크게 이런 뭐 이슈화라든가 문제화라든가 분석을 하는 이런 게 실제로는 굉장히 저는 많이 부족하다고 보거든요. 다른 거 예를 들면 뭐
더 중요하지 않는 뭐가 얼마 뭐 예를 들면 의약품이 됐든 뭐가 됐든 뭐 무슨 가격이 어떻게 됐다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는 아주 시시콜콜하게 뭐 분석을 하고 뭐 외국 자료까지 갖다 대면서 실제로는 이렇게 되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되게 이게 모르는 건지 눈 감고 있는 건지 뭐 정말 저는 이런 게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. 자, 어쨌든 예. 약사법 19일에 개정된 그 기동민의 의원 법안이 어쨌든 그동안 의약분업의 정신이 무엇이고 의약분업의 가치, 그다음에 의약분업을 통해서 해고자 했던 국민의 건강권과 그다음에 각 지역 간의 각 직능 간의 어떤 그 서로 선의 어떤 뭐 견제라면 견제 아니면 서로 간의 그 어떤 의사소통 이런 부분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그 국민의 어떤 건강권을 향상시키는 걸로 이게 제도가 설계됐는데 여태까지 했던 부분 중에서 그런 제도 설계와는 다른 방향으로 갔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 법안이 최소한 이거지 안 되겠지만은 이 부분에 하나의 기본적인 하나의 단초로서 여기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 의약분업을 통해서 구현하고자 했던 어떤 병의원의 그 시스템 구조 그걸 통한 그 공공적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또 계속 얘기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좀 많은 또 제법 시간을 많이 얘기했는데요. 뭐 마지막으로 뭐 하실 얘기 있으면은 예, 저 한 가지 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의약 분업을 지금 이제 20년이잖아요. 시행이 된 지. 이제는 분업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협업을 할 것인가를 얘기를 해야 되는 시점이 한참 지난 상황이거든요. 근데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 사실 이거가 잘 안 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거는 국민들이잖아요. 근데 기관 간에 그 옆에 있는 약국과 병원들은 당연히 환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런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어떠한 방식이 효율적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지금 모자랄 판인데 맨날 이렇게 나오는 이 법적 소송 시비 뭐 아무튼 이런 걸 보면은 참 너무 답답하고 깝깝하고 암울할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. 많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. 뭐 스모커님 하실 얘기 있습니까?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 그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건물 또는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권한이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그런 것들이 원래 그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이익을 취하는 이걸 소위 우리가 갑질이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 부분들은 당연히 막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와 함께 우리가 오늘 그 약국에 있어의 담합 이런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그 약사 선생님들도 약국이라고 하는 기능이 환자들의 건강에 그 마스크에서 일정 부분 나타나긴 했지만 도움이 실질적으로 많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그 체감을 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뭐 계속 생각을 하겠지만 이번 이런 일을 통해서 더욱더 좀 많은 그 고민을 해야 한다. 결국 그 약국을 이용하고 병원을 이용하는 그 시민과 환자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공감을 해주기 시작을 할 때 그 의약분업의 정신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상당한 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좀 그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네요. 네. 뭐 반도님 이게 없으십니까? 저는 하여튼 뭐 이게 제도가 됐든 법이 됐든 되게 상식이 중요한 것 같아요. 이게 상식이 통하지 않게끔 계속 그 제도나 법이 있다 하지만 그걸 상식이 통하지 않게끔 계속 그걸 하여튼 뭐 이용을 하던가 뭐 하여튼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세력이 많다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예, 오늘 그 지난 6월 19일 날 그 발의된 가칭 뭐 병의원 뭐 담합 금지 법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봤는데요. 이제 앞으로 그 이제 뭐 임시국회가 됐든 정기국회 됐든 올 한 해 아마 하반기 때 이 부분들을 가지고 보건복지에서 많이 이해가 될 것 같아요. 계속 주시하면서 이 부분들이 어쨌든 잘 통과될 수 있도록 계속 관찰하고 비판하고 의견을 내는 그런 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. 다음에도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만나는 걸 하면서 오늘 제 37회
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했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